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까만 하늘 너머 공기도 없고 소리도 없는 곳. 인간은 오랫동안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 심장이 뛸 수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보다 먼저 그 길을 보낼 생명을 골랐습니다. 작은 파리 한 마리, 떠돌이 개 한 마리, 영문도 모른 채 의자에 묶인 원숭이와 침팬지, 파리의 골목을 헤매던 고양이. 이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인간이 우주에 닿기까지 그 길을 먼저 지나간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기대어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나아갈 테니까요. 이야기는 1947년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화이트 샌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독일에서 건너온 로켓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시를 파괴하던 무기였지만 이제는 하늘 너머를 들여다보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1947년 2월 20일 이 로켓 끝에는 아주 작은 승객들이 실렸습니다. 초파리였습니다. 이 작은 곤충은 사람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유전자의 상당 부분을 인간과 공유해 방사선의 영향을 알아보기에 알맞았습니다. 로켓은 약 109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초파리들이야말로 지구에서 우주에 닿은 최초의 생명이었습니다. 작은 캡슐은 낙하산을 펴고 사막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어보니 초파리들은 무사했습니다. 우주의 방사선이 생명을 곧바로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을 처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곤충이 견뎠다고 해서 큰 동물도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내진 것은 원숭이였습니다. 1949년 6월 14일 엘버트 2세라는 원숭이가 약 134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포유류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에 닿은 것입니다. 엘버트 2세는 비행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캡슐은 땅에 부딪혔고 엘버트 2세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앞에도 뒤에도 여러 마리의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그들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작은 죽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한 마리의 개가 역사에 들어섭니다. 1957년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거리에는 주인 없는 개들이 추운 겨울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일부러 이런 떠돌이 개를 찾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딘 개라면 우주의 혹독함도 더 잘 견디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작은 개가 선택됩니다. 몸무게 5kg 남짓의 암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라이카라고 불렀습니다. 짖는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소련의 지도자는 한 달 안에 또 하나의 위성을 올리길 원했습니다. 혁명 40주년 기념일에 맞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새 위성을 제대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2호는 서둘러 조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승객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라이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기권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기술은 그때 아직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라이카의 비행은 시작 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57년 11월 3일 라이카를 실은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됩니다. 발사의 순간 라이카의 심장은 평소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궤도에 오르자 잠시 호흡이 가라앉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라이카는 지구를 도는 최초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은 라이카가 며칠 동안 살아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련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당시 비행에 참여한 한 과학자가 밝혔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캡슐 안 온도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라이카는 발사 후 몇 시간 만에 4번째로 지구를 돌던 무렵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었습니다. 빈 위성은 그 뒤로 5달 동안 조용히 지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 4월 대기권으로 떨어지며 불타 사라졌습니다. 훗날 그 일에 참여한 과학자 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얻을 만큼 충분한 것을 배우지는 못했다고요. 지금 모스크바에는 라이카를 기리는 작은 기념상이 서 있습니다. 라이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가 남긴 자료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발사를 견디고 무중력 속에서도 잠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라이카의 비행 이후 소련의 과학자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우주로 보내는 일이 죽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그들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주로 보낸 생명을 살아서 데려오는 것. 그러나 그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여름 2마리의 개를 실은 로켓이 발사 직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2생명은 끝내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2마리의 개가 준비됩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데려온 2살 남짓의 떠돌이 암캐들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흰 털을 가져 벨카 다람쥐라 불렸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스트렐카, 작은 화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개는 여러 달 동안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익숙해지고 강한 흔들림을 견디고 자동으로 나오는 먹이를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련을 맡은 사람들은 매일 함께한 이 개들과 깊이 정이 들었습니다. 1960년 8월 19일 벨카와 스트렐카를 실은 스푸트니크 5호가 발사됩니다. 2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40마리의 생쥐와 2마리의 쥐, 토끼, 파리, 그리고 여러 식물까지 함께 실렸습니다. 하나의 작은 방주처럼 여러 생명이 함께 우주로 향한 것입니다. 캡슐 안에는 산소를 조절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체온과 심장을 살피는 장치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라이카의 비행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캡슐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의 관제실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캡슐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울부짖는 게 아니라 짖고 있다고. 그렇다면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벨카와 스트렐카는 하루 동안 지구를 돌았습니다. 17바퀴, 25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캡슐의 역추진 로켓이 점화되었습니다. 착륙 캡슐은 낙하산을 펴고 지구의 땅을 향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캡슐이 열렸을 때 벨카와 스트렐카는 살아있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생쥐도, 토끼도, 작은 생명들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우주에 다녀와 살아 돌아온 최초의 생명들이었습니다. 2마리의 떠돌이 개는 하루아침에 온 세계가 아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스트렐카는
6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소련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의 어린 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차갑게 맞서던 두 나라 사이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벨카와 스트렐카가 무사히 돌아온 그 순간 소련의 과학자들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우주로 보내고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확신을요. 이 비행이 있은 지 채 한 해도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같은 길에 오릅니다. 두 마리의 작은 개가 먼저 다녀온 그 길을 인간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모스크바의 한 박물관에는 벨카와 스트렐카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주로 떠났다가 살아서 돌아온 그 작은 개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소련이 개를 궤도에 올렸다면 미국은 사람에 더 가까운 동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침팬지였습니다. 침팬지는 사람과 매우 닮았습니다. 훈련을 시키면 간단한 동작을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사람이 정말로 손을 움직이고 기계를 다룰 수 있을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뉴멕시코의 한 기지에서 40마리의 어린 침팬지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불빛이 켜지면 레버를 당기도록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뽑혔습니다. 이름은 햄이라고 붙여졌습니다. 훈련을 맡았던 연구소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때 햄은 3살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61년 1월 31일 햄은 머큐리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비행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로켓에 문제가 생겨 계획보다 훨씬 높이 날아갔습니다. 햄의 몸에는 평소 중력의 14배가 넘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도 햄은 그 와중에 훈련받은 대로 레버를 당겼습니다. 우주에서도 생명체가 손을 움직여 임무를 해낼 수 있다는 것. 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6분 남짓한 비행 끝에 햄의 캡슐은 대서양 바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구조선이 햄을 꺼냈을 때 햄은 약간 지치고 목이 말랐을 뿐 무사했습니다. 라이카와 달리 햄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햄의 비행이 성공한 지 석 달 뒤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우주에 올랐습니다. 햄이 먼저 지나간 길을 사람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해 11월 또 한 마리의 침팬지 에노스가 이번엔 지구를 도는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에노스는 지구를 2바퀴 돌고 무사히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침팬지가 궤도를 돈 것은 에노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햄은 비행 이후 오랫동안 동물원에서 지내다 1983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뉴멕시코의 우주명예의 전당에 햄을 기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작은 침팬지가 먼저 견뎌낸 비행이 사람이 우주로 나아가는 마지막 문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무렵 우주를 향한 경쟁은 미국과 소련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1963년 프랑스도 그 길에 들어섭니다. 이번 주인공은 조금 뜻밖의 동물이었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파리 거리에서 데려온 고양이 14마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뽑혔습니다. 검고 흰 털을 가진 작은 암고양이였습니다. 비행 전 이 고양이의 이름은 그저 번호였습니다. C341. 나중에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펠리세트라고 불렀습니다. 1963년 10월 18일 아침 펠리세트는 프랑스의 로켓에 실려 하늘로 올랐습니다. 로켓은 약 157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펠리세트는 5분 남짓 무중력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캡슐은 낙하산을 펴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사로부터 13분 뒤 헬리콥터가 사막에 내려앉은 캡슐을 찾아냈습니다. 펠리세트는 살아있었습니다. 펠리세트는 우주에 다녀와 살아 돌아온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고양이입니다. 지금 프랑스에는 펠리세트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초파리, 원숭이, 개, 침팬지, 그리고 고양이. 나라도 종도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인간의 길을 먼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간이 우주에 가기 전 누가 먼저 그 길을 갔을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를 돌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마침내 우주에 닿은 것입니다. 가가린의 비행은 너무 빛나서 그 앞에 작은 생명들은 종종 그늘에 가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주의 방사선이 생명을 곧바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초파리가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큰 동물도 발사를 견딜 수 있는지 원숭이들이 먼저 그 위험을 감당했습니다. 살아있는 몸이 지구를 돌 수 있다는 것을 라이카가 자신의 마지막으로 증명했습니다. 우주에서도 사람이 손을 움직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햄과 에노스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개였고 작은 고양이였고 어린 침팬지였고 한 줌의 파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별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에는 언제나 이들의 발자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이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함께 떠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